한 주 동안 도내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 강원 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홍승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기자, 이번 주는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나요? 네, 먼저 강원 산불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일 경찰의 산불 원인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산불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정부 지원금과 국민성금은 피해 주민당 약 1억 원. 하지만 정작 피해 배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불 수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아직도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불에 탄 건물과 임해를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피해 내역도 제각각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집이나 사업장을 잃었고 일부는 살림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 피해 내역을 보상받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생겨났습니다. 산불 직후 고성과 속초에 꾸려졌던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6개로 늘어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기도 했지만 피해 지원액이 1인당 최대 5천만 원으로 한정되면서 피해 규모가 큰 사업장은 피해 배상만을 바라보는 실정입니다. 산불 원인 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지친 주민들은 지난달 한정과 대검찰청을 직접 찾아 항의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7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 4월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이 인재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협력업체가 노후된 전선을 교체하지 않고 시공과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고성경찰서는 한전 직원 7명과 전신주 관리를 맡고 있던 협력업체 직원 2명을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속초 고성 산불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실화가 아닌 업무상 실화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실화는 화재를 손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을 낸 경우로 실화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속초 지역 비대위는 한전을 상대로 협상에 나서기 위해 오는 27일 정식 변호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전 측 손해사정 결과를 인정하고 미리 피해 보상률 협의에 나섰던 고성 이재민들도 경찰 수사 결과에 분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고성 산불 비대위는 한전이 산불 피해에 대해 바람의 영향을 강조하는 등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전 측은 이에 대해 보상률을 결정하는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이례적인 강풍과 지형적인 요인 등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지영 기자,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경찰은 7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이번 산불이 오래된 전선과 관리 부실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한전 직원 7명과 전신주 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총 9명을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네, 보니 주민들의 반발이 좀 큰 것 같은데 직접 만나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주민들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개월이 걸린 만큼 피해 주민들은 이번 경찰 수사에 큰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실화 혐의가 나온 것을 보고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한전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전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강원 산불의 확산 과정에서 바람이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산불 피해를 한전이 전부 책임질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 배상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한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재민들의 피해 배상은 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가요? 지금까지 고성 지역 주민 700여 명에게 12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피해금 전액은 아니고 3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한전이 피해 규모를 책정하는 손해사정을 진행했는데 이 피해금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책이나 돈 혹은 귀금속은 손해사정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또 반영이 됐더라도 가구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에 따라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제 피해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책정됐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손해사정 결과를 수용하고 한전에서 피해금을 지급받았던 주민들은 오는 25일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 주민 측 변호사와 한전 측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특별심의위원회가 손사 금액 대비 최종 보상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 기자, 방금 노지영 기자와 수사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그럼 지금까지 수사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좀 보면 산불을 낸 사람과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구속이 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7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수사 결과 경찰은 이제 이 산불이 인재로 확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세히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강원 산불로 이제 크게 통칭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고성 속초 산불과 강릉 동해 산불 그리고 인제 산불이 연이어서 이렇게 발생을 한 거거든요. 우선 고성 속초 산불은 전신주의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아크불티라고 하는 그 전기 불꽃이 튄 것이 네. 이제 가장 근본적인 좀 원인이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한전이 2017년에 해당 전신주를 교체할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바꾸지 않고 이 낡은 전신주를 방치했고 또 부실한 관리까지 이제 겹쳤다고 경찰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한전 직원 7명 등 모두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이제 검찰에 넘긴 겁니다. 물론 이 업무상 실화 혐의 자체도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불구속 기소로 이제 검찰에 넘겼거든요. 네. 이제 주민들은 사망자까지 발생한 큰 사건인데 관리 책임자의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지금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그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좀 거센 항의를 하고 있고요. 강릉 동해 산불을 좀 살펴보더라도 이쪽도 좀 수사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산에 지어진 신당에 있던 전기 촛불이 발화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신당 관리인인 60대 여성을 실화 혐의자로 이제 경찰이 지목을 했지만 네. 아직까지 이제 재판에 들어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인제 산불은 산불의 그 실화 혐의자를 조기에 검거해서 재판에 넘기기는 했지만 주민이 자풀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이어진 경우여서 사실상 좀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90이 넘은 고령인데다가 이제 지병을 이유로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1,500여 명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2명이 사망한 산불인데도 아직까지 누구도 처벌받지 않으면서 이재민들 마음이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좀 거셀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전 측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지난 20일에 이제 한전이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우선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좀 사과드린다면서 이재민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또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까지 한전이 고성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이 715억 원으로 715명을 대상으로 모두 123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한전은 또 이달 11일에 현장 실사를 마무리를 했으며 조만간 보상 방안 등을 좀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서 특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한전이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이 된 뒤에 개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니까 결국에는 이 수사 과정에서 한전의 과실, 이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밝혀져야 정확한 보상 비율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피해 주민들은 임시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임시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마을 곳곳에서 새집 짓기가 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속초 고성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540여 채가 불에 탔는데 지금 300여 채가 새로 지어지고 있고 빠르면은 이제 올 연말에 이제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우선은 이제 임시주택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 아다시피 지금 살림 피해가 굉장히 큰데 일대 살림 복구는 좀 어느 정도 된 상황인가요? 네, 우선 지금 이제 벌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벌채의 경우 한 80%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이 산불 피해지 벌채가 일반 벌채보다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 이 벌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크기 때문에 작업이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피해 조림 사업도 앞으로 이제 4년간 계획을 통해서 이제 차근히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최근 마무리한 산림 복구 방안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일단 좀 긴급한 큰 나무 조림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4년간 이제 조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노력들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네. 사실상 산불 전의 모습으로 산림들이 돌아가기까지는 한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산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국방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국방개혁 2.0이 추진됨에 따라서 강원도 내 접경 지역에 있는 도민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공동 대응을 위해서 강원도 접경 지역 협의회도 창립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각종 개발 규제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강원도 접경 지역. 국방개혁 2.0이 추진되면서 또다시 지역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양구를 시작으로 3년 안에 도내에 위치한 4개 사단이 해체하거나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5개 군단위 지역에서 군장병 2만 6천여 명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감소는 물론 군인 상권으로 불리던 상경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지역 소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도내 5개 접경 지역 군수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지역 군수들은 20일 양구에 모여 강원도 접경 지역 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협의회는 접경 지역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군부대의 이전과 해체에 대한 상생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부대 유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의 군부대 납품 확대와 각종 규제 완화 등 지역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국방개혁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네, 우선 국방개혁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 주민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있는 건지 듣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이 국방개혁의 얘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군의 장비 현대화, 그 다음에 장비 현대화에 따른 이제 군 장병의 감축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1.0 안이 추진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이것이 구체화되고 조금 더 업데이트된 버전이 국방개혁 2.0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국방개혁의 요체가 맞아요. 군 장비는 현대화시키고 인력은 감축하는 게 큰 방향에서 보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강원도에 적용이 되는 상태에서 군과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은 군의 지금 강원도의 접경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철원, 화천, 양구, 뭐 인제 이런 지역과 강원도 고성 이런 지역에 있는 4개 정도, 4-5개 정도의 사단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해체되거나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대략적으로 3-4년 사이에 빠져나가는 군 병력이 대략 알려진 바에 따르면 2만 5천 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접경 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방부는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950년대 이제 한국 전쟁 이래 지금까지 70여 년 가까이 시간이 이르는 동안 접경 지역이라 했기 때문에 군사적 대치가 비무장지대와 함께 있었던 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그 강도 높은 규제와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거기에 대한 그 관광이라든가 우리가 상경기 활성화에 따른 그런 어떤 시도도 할 수 없었고 이른바 건물의 증개축조차도 어려웠던 그런 아주 규제의 핵심적인 그런 그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여 년간 그런 불평등 혹은 전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봐도 불평등하죠. 게다가 그런 것으로 그런 제약과 규제로 인해서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없었던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보상과 대체 산업 혹은 대안 없이 이제 군인들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면역이 안 오게 되죠. 군에 납품하는 어떤 군의 그 농산물이라든가 군납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죠. 상권이 위축되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역이 붕괴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기가 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앞서서 전문가가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깜깜이 개혁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군 보안상의 문제로 이 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위치가 어디로 어떻게 바뀌고 병력이 얼마나 감축되고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거는 네. 사실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민 간담회조차 일부 주민에게만 발언을 금지하는 이제 밖으로 누수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대략적인 건 알지만 구체적인 이 시기에 대한 계획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게 이제 분노와 위기감이
많이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렇게 지역의 생존권이 걸린 민감한 사안일수록 의견 수렴 절차와 내용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홍 기자가 직접 접경 지역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니 좀 어떻던가요? 네, 이제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부대가 근처에 있음으로써 여태까지 개발이나 각종 규제, 제한 등을 받아왔었는데 이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분노가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거리 곳곳에서 이제 국방 개혁을 철회하라는 이런 플랜카드 같은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가게를 하는 주민분들도 이 지역 이제 완전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번 강원도 접경 지역 협의회 탄생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접경 지역 피해에 따라서 이제 5개 지역 군수들이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게 이제 그 골자죠. 네,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당연히 이제 지역민들과의 소통, 상생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되고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군대가 인력 위주에서 첨단 사업, 장비 위주로 변해가는 것은 사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대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부가 이제 대체 산업을 육성을 하고 단기적인 정책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사실 떠날 수는 없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보상을 한다던가 좀 다양한 방안을 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인 좀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방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마지막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영월군 상동에 있는 순마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30억 원을 들이고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보시죠. 영월군은 2009년부터 6년 동안 예산 90억 원을 들여 전국 최대 규모로 숯가마 30기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2대를 설치해 순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완공 후 지역 주민에게 운영을 맡겼다가 가동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산 숯과의 가격 경쟁력 등에서 밀려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게 영월군의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영월군은 예산 40억 원을 더 들여 2016년 찜질방과 숙박시설 등을 갖춘 치유센터를 추가 조성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영월읍에서는 차로 1시간, 서울에선 3시간이 넘게 걸리는 등 접근성 문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13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폐광지 활성화는커녕 지역의 애물단지가 돼버린 겁니다. 민간 위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숯가마 30기 중 숯을 생산하는 가마는 6기, 12기는 온열 치료와 찜질 등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방치돼 있습니다. 업체는 숯마을 시설을 당초 목적이었던 숯 생산이 아닌 찜질, 미용, 치유 등의 공간으로 활용해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동 숯마을의 처음에 기대 효과라고 할까요? 처음 숯마을을 만들 때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좀 시작을 한 건가요? 네, 숯마을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 2009년입니다. 당시에 이제 영월 상동에 이제 경기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전국 최대의 숯가마와 또 편의시설 등을 만들겠다는 목적이었는데요. 2016년부터는 이제 테마파크와 찜질방, 숙박시설을 갖춘 이 테마파크 건설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사실 좀 오래된 애물단지였습니다. 이 숯가마 운영만으로도 값싼 중국산 숯에 밀리고 또 위탁업체를 찾지 못하면서 방치되다시피 한 상황에 추가로 테마파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부터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좀 상당했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민간 위탁 업체는 찾았지만 그것도 잘 안 되면서 좀 총체적인 난국에 돌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동 숯마을이 지금 좀 어떻게 운영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네, 운영은 되고 있지만 사실 거의 방문객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평균에 한 120명이 찾고 있으니까 하루 평균에 한 4명 정도 올까 말까 한 수준이거든요. 이 조성도 잘 해놓고 보면은 건물이 으리으리할 정도로 깔끔한데 일단은 영월 시내에서도 너무 멀고 숙박시설도 5개실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덜 찾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숯의 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 보니까 가동이 6기만, 30기 중에 6기만 가동되고 있거든요. 이렇게는 좀 지속 가능성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절실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홍승현 기자와 한 주 동안 도내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홍승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